여러분, 만약 여러분 아들이 17번 혼사가 깨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실하고 효심 깊고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왜 17번이나 거절당했을까요? 가난해서입니다. 논 한마지기 반, 빚에는 초가집, 끼니도 겨우 있는 형편. 어느 집에서 딸을 보내겠습니까? 어느 날 중매쟁이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처녀가 있는데 지참금을 은자 15냥이나 가져온대. 15냥이면 논 2마지기를 사고도 남는 큰돈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말끝을 흐립니다. 대신 얼굴이 좀 많이 못생겼어. 이마가 튀어나왔고 눈이 작고 입이 삐뚤어졌어. 게다가 다리를 절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총각은 그 처녀와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못생긴 색시가 밤마다 몰래 무언가를 합니다. 남편이 잠들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등잔불 아래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어느 날 밤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과연 이 못생긴 며느리가 밤마다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여인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년 뒤 이 가난한 집안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님이 직접 이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영조대왕 시절 전라도 남원 땅에 한석주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7월 뙤약볕 아래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돌아온 참이었지요. 허름한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홀어머니 강씨 부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또 안 됐느냐?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지요. 석주의 나이 27이면 진작 장가가고도 남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난하니 어느 집에서도 딸을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서방 집에서 말입니다. 석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신발짝을 보더니 비웃더군요. 저런 집에 딸 보내느니 차라리 과부로 늙히겠다고요. 에이, 그 양반이 뭘 안다고. 우리 석주, 힘도 세고. 부지런하지 않느냐? 그게 쌀이 됩니까? 어머니 장가를 못 가면 대가 끊기는 겁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17군데에서 거절당한 뒤였지요. 집안을 둘러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붕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뿐이었으며 논이라고는 고작 한 마지기 반이 전부였지요. 아버지가 석주가 10살 때 돌아가신 뒤로 홀어머니와 단둘이 끼니를 이어온 터였습니다. 비가 오면 방 안에 물이 고였고 겨울이면 외풍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시지. 우리 석주같이 착한 놈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석주 어머니 계시오. 마을 중매쟁이 정씨 할머니였습니다. 나야. 나. 정씨요. 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정씨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석주 자네 아직 장가 못 갔지? 내가 규수를 하나 알아봤는데 말이야. 석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강씨 부인도 부엌에서 후다닥 뛰어나왔지요. 어느 집 처녀요? 한양에서 내려온 처녀야. 이름이 명선이라 하는데. 정씨 할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눈치였지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솔직히 말하지. 그 처녀가 좀 많이 못생겼어. 못생기면 얼마나 못생겼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마가 툭 튀어나왔고 광대뼈가 높고 눈이 작고 입이 삐뚤어졌어. 게다가 다리를 좀 절어. 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근데 그 처녀가 지참금을 가져온대.
은자 15냥이나. 뭐라고요? 은자 15냥?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겠나? 원래 한양 약재상의 딸이었는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내려왔다더군. 이제 26이니 노처녀지 다리까지 저니 아무도 안 데려가려 해서 지참금을 많이 준다는 거야. 석주와 강씨 부인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자 15냥이면 논 2마지기를 사고도 남을 큰돈이었지요. 가난한 집안에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석주야 어쩔 테냐? 어머니가 결정하십시오. 얼굴이 못생기고 다리를 좀 절어도 마음이 착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한번 만나보자꾸나. 닷새 뒤 석주는 정씨 할머니를 따라 마을 어기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명선을 만났지요. 명선은 정말로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이마가 유독 튀어나왔고 광대뼈가 높았으며 눈은 작고 입이 비뚤어져 있었지요. 게다가 걸을 때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대로 천하박색의 안진뱅이였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그녀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석주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저는 명선이에요. 명선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눈이 이상하게 빛났지요. 못생긴 얼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합니다. 논도 한마지기 반밖에 없고 집도 비가 새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정말요,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저같이 못생기고 다리 저는 여자를 받아주시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려? 석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도 17번이나 거절당한 처지였는데 이 여인은 자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온 것이었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밤마다 저만의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보름 뒤 명선은 석주의 집으로 시집을 왔지요.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속으로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지요. 어서 오너라. 우리 집이 좀 허름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지붕 아래 있으면 그게 집이지요. 강씨 부인은 며느리가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러고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명선은 그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집 온 첫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지요. 다리를 절기는 했지만 손놀림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며느리야, 다리가 불편한데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며느리 명선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못생긴 며느리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요. 명선은 매일 밤 석주가 잠들면 몰래 일어나 방구석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여러 가지 풀과 약재를 갈고 냄새를 맡고 장부에 무언가를 적었지요. 과연 이 못생긴 며느리가 밤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잠깐 여기서 한숨 돌리겠습니다. 이 못생긴 며느리가 밤마다 뭘 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 비밀을 풀기 전에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그게 이 이야기꾼한테는 복채나 다름없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 피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밤마다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신경 쓰였지요. 제가 밤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어느 날 밤 강씨 부인은 몰래 며느리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명선이 각종 약초와 약재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빻고 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는 빼곡히 적힌 장부가 놓여 있었는데
약재 이름과 효능, 배합 비율이 적혀 있었지요. 이건 약을 짓는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못생긴 며느리가 약을 다루다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야, 너 혹시 약에 대해 아느냐? 명선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가 풀어졌습니다. 조금요. 어릴 때 친정에서 배웠어요. 친정이 뭘 했느냐? 약재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약을 다루셨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며 배웠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며느리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랐지요. 혼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선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 일을 하고 다리가 불편한데도 들에 나가 농사일을 도왔지요. 시어머니가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며느리야, 다리가 아플 텐데 쉬어라 괜찮아요. 어머님 움직여야 오히려 안 아파요. 석주는 아내에게 점점 정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이 처음에는 신경 쓰였지만 함께 살다 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오히려 명선의 성실함과 똑똑함에 감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병이 돌았습니다. 배앓이를 하는 사람이 속출했지요. 관가에서 보낸 의원은 열흘 뒤에나 온다고 했습니다. 큰일이네. 옆집 막동이네 아이가 설사가 멈추질 않는데 이 서방도 배를 움켜쥐고 알아누웠다더군. 명선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말했지요. 어머님, 제가 약을 한번 지어볼게요, 뭐. 내가 약을? 배앓이에는 황련과 백추를 쓰면 돼요. 제가 어릴 때 배운 처방이에요.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못생긴 며느리가 약을 짓겠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도 아파하니 일단 한번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명선은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황련, 백출, 감초, 생강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 끓였지요. 다음 날 아침 명선은 그 약을 들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아이한테 먹여보세요. 이게 뭐요? 배앓이에 듣는 약이에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면 돼요. 옆집 안악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아이의 설사가 멈춘 것이었지요.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요. 석준의 며느리가 지은 약이 듣다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못생긴 며느리가 지은 약이 신통하다고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석준의 며느리, 나도 약 좀 지어주쇼.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신데 좋은 약 없겠소? 명선은 묵묵히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에게는 두충과 우수를, 기침하는 사람에게는 도라지와 맹문동을 처방했지요. 신기하게도 그녀가 지은 약은 하나같이 효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 관가 의원보다 낫구만. 얼굴은 못생겼어도 손은 약손이요. 석 달이 지나자 명선은 남원에서 약손 며느리로 소문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며느리야,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한양에서 제일 큰 약재상을 하셨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약재 보는 법, 약 짓는 법을 배웠어요. 한양에서 제일 큰 약재상?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왜 집안이 망했느냐? 명선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제가 10살 때 일이에요. 나쁜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아버지 상점을 빼앗기고 저는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때 다리를 다쳤고요. 세상에, 15살 때 도망쳐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이 집 저 집 전전하다가 26까지 시집도 못 갔지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못생긴 데다 다리까지 저는 며느리라고 속으로 한숨 쉬었는데 이렇게 기구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야,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저를 받아주는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명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지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명선의 성공을 시기하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남원에서 유일한 약방을 운영하는 배종팔이었지요. 저 못생긴 년이 내 손님을 빼앗아 가고 있어. 배종팔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남원 약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자였지요. 약값을 2배로 받아 폭리를 취해왔는데 못생긴 며느리가 거의 공짜로 약을 지어주니 손님이 뚝 끊긴 것입니다. 전년을 반드시 망하게 해주마. 배종팔의 검은 계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명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배종팔은 남원에서 20년 넘게 약방을 해온 자였습니다. 약재는 물론이고 침술까지 다뤘지요. 관가와도 연줄이 있어서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했습니다. 저 절름발이년 약방이 요즘 장사가 된다며? 예, 대박나리. 마을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못생긴 것이 재주는 있나 보군.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야. 배종팔은 첫 번째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을에 험담을 퍼뜨린 것이었지요. 그 절름발이 며느리 약 먹으면 탈난데. 어머, 정말 독초를 섞는다더군. 처음엔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 몸이 망가진대. 거짓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명선을 찾아오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부쩍 줄었어요. 알아, 마누라, 누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명선은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약의 재료와 효능을 적은 종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제가 쓰는 약재는 다 한양 유기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독초는 절대 안 써요. 어디 봅시다. 다 좋은 약재네. 소문이 거짓이었구만.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종팔의 첫 번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지요. 이런 험담으로는 안 되겠군. 배종팔은 두 번째 계략을 꺼냈습니다. 남원 관아의 아전들을 시켜 명선의 약방을 단속한 것이었지요. 여기가 석준의 약방이냐? 예, 그렇습니다만 허가 없이 약을 지어 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 석주가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 도우려고 공짜로 지어준 것뿐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 허가 없이 약을 다루면 불법이다. 명선은 곤란해졌지요. 약을 지어줄 수 없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다시 배종팔의 비싼 약방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님, 어떡하죠? 내가 관아에 가서 따져볼게. 아니요. 싸우면 우리만 손해예요. 제가 다른 방법을 쓸게요. 명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눈이 반짝였지요. 서방님, 장에 가서 빈병을 10개만 사와요. 빈병? 그게 왜? 제가 약이 아니라 음료를 만들 거예요. 명선은 약재 대신 식용 재료를 썼습니다. 대추, 생강, 꿀, 감초를 달여서 대추 생강차를 만들었지요. 이건 약이 아니라 차예요. 차를 만들어 파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약효는 비슷하면서도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대추 생강차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거 마시니까 속이 편해지네. 약보다 맛도 좋구만. 배종팔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해 상을 뒤엎었지요. 이 못생긴 년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배종팔은 이제 본격적으로 명선을 망하게 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열한 계획을 세웠지요. 좋다. 이번엔 그년을 아예 없애버려야겠어. 배종팔에게는 남원 관아의 형방 나졸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주며 친해진 사이였지요. 형방 나리, 부탁이 좀 있소. 뭔데? 석준의 며느리를 살인미수로 몰아주시오. 살인미수? 무슨 수로? 내가 증인을 만들겠소. 나리는 그냥 잡아가기만 하면 돼요. 은자가 얼마나 될까? 200냥을 드리리다. 알았소. 배종팔은 가장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하인을 시켜 명선의 차를 마신 뒤 아픈 척하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독이 든 차였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배종팔의 하인이 명선의 가게에서 차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하인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석준의 며느리가 독을 탔대. 세상에 그 못생긴 년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 다음 날 남원관아에서 포졸들이 석주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석준의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이십니까?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그러며 포졸들이 명선을 끌어냈습니다. 석주가 달려들었지만 막을 수 없었지요. 마누라, 이게 무슨 일이오? 비켜라. 방해하면 너도 잡아간다. 어머님,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요. 명선은 담담하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석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며느리야, 며느리야. 마누라,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명선이 끌려간 남원관아에서는 이미 배종팔이 손을 쓴 뒤였습니다. 사또까지 뇌물을 먹은 상태였지요. 내년이 독을 타서 사람을 죽이려 했다며? 사또 나리,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 이 차에서 독이 나왔다. 사또가 내민 찻잔에는 정체 모를 약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배종팔이 몰래 넣은 것이었지요. 이건 제가 만든 차가 아니에요. 누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시끄럽다. 옥에 가더라. 명선은 그렇게 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지요. 배종팔 짓이야.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지만 명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지요. 바로 자신이 밤마다 적어둔 약재 장부였습니다. 모든 약재의 출처, 구매 날짜, 사용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그 장부를 찾아야 해. 그게 있으면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 한편 석주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내를 구해야 했지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방 나리를 찾아가 보자꾸나. 돈을 써서라도 며느리를 빼내야지. 하지만 형방은 이미 배종팔 편이었습니다. 돈을 바쳐도 소용없었지요. 뇌물로 살인미수죄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살인미수요? 마누라가 누굴 죽이려 했다고요? 독을 탄 증거가 있다. 처형될 수도 있다. 석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처형이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어떡합니까? 명선이가 처형당할 수도 있대요. 뭐라고?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하얘졌지요. 며느리야,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처음에 못생겼다고. 다리 절뚝거린다고 속으로 한숨 쉬었는데.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명선이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예전에 명선이가 말했어요. 자기가 적어둔 약재 장부가 있다고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석주는 집으로 돌아가 명선의 방을 뒤졌습니다. 옷장 뒤, 마룻바닥 밑, 구석구석을 찾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약재 항아리 밑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상자 안에는 빼곡히 적힌 장부가 있었습니다. 명선이 밤마다 쓰던 그 장부였지요. 모든 약재의 이름, 출처, 구매 날짜, 가격, 사용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주는 장부를 들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나리, 이 장부를 보십시오. 뭐냐 이놈아. 제 아내가 직접 쓴 약재 장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독초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물을 받은 상태였지요. 이런 장부가 증거가 된다고? 위조했을 수도 있잖아. 물러가라. 사또나리, 그러시면 석주는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절망스러웠지요. 이대로는 명선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석주는 관아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젊은이, 무슨 일이오? 석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지요. 옆에는 사내 여럿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한양에서 온 이정수라 하오. 장사차 남원에 들렀는데 무슨 사연인지 말해보시오.
석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것, 위조된 증거 때문에 처형당할 위기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 장부가 진짜 증거인데 사또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장부를 보여주시오. 석주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정수는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장부법은, 예, 이 글씨체는, 이 약재 분류법은 이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이건 내가 딸에게 가르친 것이오. 뭐라고요? 내 딸이 10살 때 납치당했소. 찾으러 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그 아이에게만 가르쳐 준 비밀 장부법인데 석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선이가 대감님의 딸이란 말입니까? 당장 옥에 가보겠소. 내 딸인지 확인해야겠소. 이정수와 석주는 옥으로 향했습니다. 이정수는 한양 최고의 약재상이었지요. 보재원이라는 한양에서 가장 큰 약방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 앞에 옥졸도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요. 안에 있는 여인을 보고 싶소. 누구십니까? 한양 보재원의 주인 이정수요. 보재원이라면 어서 들어가십시오. 이정수가 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선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이정수는 명선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시오. 누구시죠? 오른쪽 손목 안쪽에 불꽃 모양 화상 자국이 있어. 명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국은 소매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아세요? 보여주시오, 제발. 명선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불꽃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지요. 이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연아, 채연아. 채연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원래 이름이다. 내가 내 딸이야. 16 대전 납치당해 잃어버린 내 딸. 명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도 친정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지요. 어릴 때 납치당하면서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기억이 내가 3살 때 불 가까이 가다가 화상을 입었어. 그 자국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하지. 그리고 이 장부법. 이건 우리 이씨 가문에만 전해지는 비법이야. 내가 내게 7살 때부터 가르쳤어. 명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지요. 따뜻한 손으로 약초를 분류하던 큰 손, 장부에 글씨를 쓰는 법을 가르쳐주던 목소리. 아버지? 그래, 내 딸아 16해 동안 널 찾아다녔다. 이정수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양 최고의 약재상이 움직이자 남원 사또도 어쩔 수 없었지요. 사또 나리. 이 일은 조작된 것이오. 진짜 범인은 배종팔이오. 이대감께서 어찌 이 일에 이 여인은 내 딸이오. 16해 전 납치당한 내 딸이란 말이오. 사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한양 최고의 약재상 딸을 옥에 가뒀다니 이건 목이 달아날 일이었지요. 당장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배종팔을 즉시 체포하라. 포졸들이 배종팔의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배종팔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이놈, 무고죄와 뇌물죄로 체포한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 짓도, 증거가 다 있다. 끌고 가라. 배종팔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가 드러났지요. 약재 가격 담합, 가짜 약 판매, 관리 뇌물 등 죄목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명선은 석방되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그녀는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정말로 제가 당신 딸이에요? 의심이 가면 이걸 봐라. 이정수는 품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수놓은 손수건이었지요. 이건 내가 3살 때 내 어머니가 내 이름을 수놓아 준 거야.
채연이라고. 명선은 그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10살 이전의 일은 거의. 괜찮다. 이제 찾았으니 그것으로 됐다. 그럼 어머니는요? 네, 어머니는 내가 사라진 뒤 슬픔에 시름시름 앓다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불렀어. 명선은 엉엉 울었습니다. 석주도 시어머니 강씨 부인도 함께 울었지요. 이제 한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다. 아버지. 명선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정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그래, 내 딸아 16해 동안 널 찾아다녔다.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만 명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양에 갈 수 없어요. 뭐라고?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서방님과 어머님이 계신 곳이 제 집이에요. 이정수는 놀랐습니다. 딸이 가난한 시댁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너는 한양 최고 약재상의 딸이다. 이런 시골에서 살 필요가 없어.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은 건 이 집이에요. 못생기고. 달이 저는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고 제가 약을 지을 때 믿어준 건 서방님과 어머님이에요. 저는 이분들을 버릴 수 없어요. 며느리야. 시어머니 강씨 부인이 명선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내가 처음엔 내 얼굴 보고 속으로 한숨 쉬었다. 달이 절뚝거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근데 넌 그런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셨으니까요. 석주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누라, 나도 당신 얼굴보다 마음에 반했소. 또 어디를 가든 나는 당신 곁에 있겠소. 이정수는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원하면 여기서 살아라. 대신 내가 자주 내려오마. 그리고 이정수는 품에서 두툼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내 혼수로 준비해 둔 거야. 은자 500냥과 비단 20필이다. 이제라도 받아라. 아버지. 그리고 남원에 약방을 하나 차려주마. 내 솜씨면 충분히 크게 할 수 있을 거야. 명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을 뿐 아니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은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쇼. 바로 배종팔에 대한 응징이었지요. 배종팔은 감옥에 갇혔지만 명선은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배종팔, 네, 내년이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당신이 그동안 속인 사람들한테 전부 보상하세요. 뭐라고? 당신이 가짜 약 팔아서 번 돈, 비싸게 받아서 챙긴 돈 전부 토해내세요. 안 그러면 이 장부를 조정에 올릴 거예요. 명선은 손에 든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배종팔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가짜 약 판매 목록, 가격 담합 내역, 뇌물수수 기록. 배종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장부가 조정에 올라가면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알았다.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뭐냐? 당신이 속인 사람들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장터 한복판에서 사흘 뒤 남원 장터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배종팔이 장터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이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속인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저 배종팔이 세상에 코가 하늘을 찌르던 자가 무릎을 꿇다니. 장터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명선을 바라보았지요. 저 절름발이 안 하게 한 거래? 대단하구만. 얼굴은 못생겨도 속은 알찬 사람이었어. 명선은 담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이제 끝났어. 배종팔은 그날로 남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약방은 문을 닫았고 재산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한때 남원 약재 시장을 독점하던 자가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배종팔이 떠난 뒤
명선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남원의 인화당이라는 약방을 열었습니다. 인화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함이라는 뜻이었지요. 명선의 약방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을 외상으로 주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예 공짜로 지어주었지요. 아줌마,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약값을 못 드리겠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주세요. 아니, 안 줘도 돼요. 정말요? 약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약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화당 약방이 싸고 좋다고 주인이 인정이 많다고 말이죠.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화당이 어디요? 저기 절름발이 아줌마 약방이요. 약도 좋고 인심도 좋아요. 1년이 지나자 인화당은 남원에서 가장 큰 약방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전라도 전역에 소문이 퍼졌지요. 3년이 지나자 인화당은 한양까지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믿어주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처음에 내 얼굴 보고 속으로 한숨 쉬었는데 시어머니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못생기고 다리 저는 며느리라고 속으로 한숨 쉬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며느리야, 할 말이 있다. 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선은 깜짝 놀랐지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일어나세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예,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지? 얼굴도 못생겼고 다리도 절고 이런 며느리를 어쩌나 한숨만 쉬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넌 그런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웠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해. 내가 한양 거상의 딸이라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금이었어. 내가 그걸 몰라봤구나. 명선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이 집 며느리가 된 게 행복해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17군데에서 거절당한 서방님이 17군데에서 거절당한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며느리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석주도 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지요. 우리 집이 정말 복받은 거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지요. 우리 며느리 봤소? 얼굴은 못생겨도 속은 금덩이야. 손은 약손이고. 알아요. 맨날 자랑하시네. 자랑 안 하면 어떡해?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명선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의원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인화당 대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인화당은 이제 남원뿐 아니라 한양, 부산, 평양에도 지점이 있었고 일하는 사람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명선은 아이도 셋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 둘과 딸 하나였지요.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의 재주를 물려받아 약재에 밝았습니다. 어머님, 손녀 예쁘죠? 아이고, 얼굴이 내 엄마보다 훨씬 예쁘구나. 시어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명선도 웃으며 응답했지요. 저도 알아요. 다행히 서방님 닮았네요. 하하. 그래도 당신 마음을 닮으면 좋겠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댁은 이제 남원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요. 기와집도 늘어나 이제 15채가 넘었고 논도 200마지기를 넘겼습니다. 한양에서 아버지 이정수도 자주 내려왔습니다. 채연아, 아니 명선아, 잘 지내느냐? 예, 아버지. 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그래, 손녀 덕분에 젊어지는 것 같구나. 이정수는 손녀를 안고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16해 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고 이제는 손녀까지 안아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조정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날이 한양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궁에서 대부인을 찾으신답니다. 명선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궁에서 자기를 찾다니요. 명선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궁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조대왕이었지요. 내가 인화당의 명선이냐? 예, 전하. 내 이야기를 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공짜로 주고 병든 이들을 살린다며? 작은 정성일 뿐입니다. 전하. 겸손하구나. 내가 너에게 정경부인 첩지를 내리겠다. 전하, 내 공을 치하하는 것이다. 상업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약을 베풀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으니 마땅히 포상받아야 하느니라. 명선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생기고 다리 저는 여인이 이제 정경부인이 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명선은 온 가족 앞에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정경부인이 됐어요. 뭐라고? 정경부인?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경부인이라니 그건 정삼품 이상 관리 부인에게 내리는 칭호였지요. 세상에, 며느리가 정경부인이라니. 시어머니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생긴 며느리라고 속으로 한숨 쉬었던 그 며느리가 이제 정경부인이 된 것이지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다 내 덕이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저야말로요, 어머님. 저를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석주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누라,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소 17번. 거절당한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졌어. 정말 고맙소. 서방님, 저도요. 서방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던 저를 서방님이 데려가 주셨잖아요.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우세요? 우리도 울래요. 온 가족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온 아버지 이정수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 명선이를 보아라. 얼굴은 남들이 비웃을 만큼 못생겼고 다리까지 절었지만 그 마음은 천하일색이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 집안이 어찌 이리 번창했겠느냐. 시어머니 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며느리 얼굴만 보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요. 다리 절뚝거리는 것도 못마땅했고요. 하지만 그건 제 눈이 짧았던 겁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명선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외모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거요. 저를 믿어준 서방님과 어머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서방님이 계셨기에 저도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이 이야기는 남원 땅에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17번 퇴짜 맞은 총각이 얻은 못난이, 색시, 그리고 3년 뒤 벌어진 기적의 이야기와 함께 말이지요.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17번이나 거절당한 총각, 그리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려 했던 못난이, 색시, 이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루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주변의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여러 번 실패해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진짜 보석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 들어주셨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분들 집안에 우환 없고 자손 대대로 번창하시길 빕니다. 하시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시고
건강하게 100년 사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